468페이지 보시는데 468페이지에서는 절차만 잠깐 보고 바로 주택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46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 절차를 보셔야만 주택법의 절차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에서는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표현하는데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자란 말을 표현했던 것이 여기에서는 건축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대지 소유권과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를 얻게 된다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사기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하는 때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만들게 되면 건축법에서는 빌라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었을 때 계약금으로 10% 정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저 중도금 집어넣으면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하고 일정 시기에 잔금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게 되는데 건축허가 받고 빌라 만들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는 한 2달 정도면 공사 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을 6개월 뒤에 치르겠다 해놓고 공사 다 끝내고 빌라를 분양해버린 상태에서 저 건축주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곳에 빌라 분양받은 분은 참 난감한 상황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하는 때는 오직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안전 영향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안전 영향 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무게가 큰데 그 무게를 대지가 지탱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안전영향평가라 하고 최근 제1호텔도 만들게 되었을 때 싱크홀 현상이 몇 군데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게를 대지가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고자 안전영향평가 실시하고 통과한 때만 건축허가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 등을 필요로 하지만 설계는 건축사와 관련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법령에 적합한 때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허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내 집 만들고자 한다면 그 내 집 만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경 쓰겠습니까? 경기도의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허가권자와 관련되어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만드는 건축물의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우리 32평 아파트의 주거자료 면적은
85제곱미터 정도이고요.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그래서 대충 110제곱미터가 30아파트에 크게 해당되게 되는데, 그냥 100이 30평 아파트 정도라고 하면 10만 제곱미터라면 몇 세대? 1000세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1000세대 이용할 수 있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 필요로 하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반설에 해당되는 도로 등을 만들 수 있는 자는 구청장이다, 서울시장이다. 우리 국토계획법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했는데요. 기반설은 누가 만든다? 특광시군이.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나 가까운 구리시에 이런 규모의 건물 만들게 되면 구리시장이나 남양시장이 건축 허가권자 되지만 서울에서는 구청장은 기반설 만드는 자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행위를 하고자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행위는 모두 건축 허가 대상인데, 이러한 건축 허가 대상에는 많은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축사인 설계자에게 건물 설계 도면을 작성 의뢰하게 되면 보통 한 평에 1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고,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 15만 원 정도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분이라면 한 7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100평짜리 건물 만들고자 한다면 설계 비용만 1000만 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행위에 설계 도서를 필요로 하는데, 그 설계자의 건축사에게 설계도면 작성 의뢰하게 되면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과 비교되는 경미한 사항의 건축 신고 대상이라면 자주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건축 신고와 관련된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건축 신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절차 과정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건축 신고한자는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사 착수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통상 착공은 2착입니다.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1착, 3착, 5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분양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데, 그런 돈 버는 것은 사익에 해당되게 됩니다. 공익에 저촉되게 된다면 규제에 갈 필요 있죠. 그런 규제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건축 절차와 관련된 1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저 건축 허가자는 공사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착공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공사 완료한 때 준공검사라는 것 통과해야 되죠. 그 준공검사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설치한 도시군 계획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사 완료 절차를 건축법에서는 뭐란다? 사용 승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1단계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얘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잠깐 과정만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469페이지의 사전 결정에 대해서는 28회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보통 5년에 한 번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이쪽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71페이지 찾으셨죠? 양가 1번입니다.
471페이지 첫 번째 줄의 제3절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건축부터 대손까지 추천없습니다.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와 대수선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차시였죠. 21층 이상 건축물 등의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된다. 단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박스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확인되시죠?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만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된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도로나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기반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누구이다? 특광입니다. 대신 이러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때에는 특광이 건축허가권자 아닙니다.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1롯데월드를 신축하는 때에는 서울시장이 건축허가권자이지만 그 제1롯데월드가 오래되어 낡아서 고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 송파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특광이 건축허가권자이지만 그에 대한 대수선이라면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특별시 광역시 아니죠. 우리 남양주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남양시장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남양주 시장이기 때문에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결국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됩니다. 장소가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될 것,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행위가 건축 행위일 것. 우리 건축물 관련 행위에서는 건축 대선, 그리고 리모델이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기억나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위 중에 건축 행위가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루어지는 때에만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전 승인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절차 필요 없으시고 4번 차셨죠? 건축허가 요건. 우리 수업 도중에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하면 설계도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설계도 없이 건물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설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 설계 영역은 건축사 고유 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할 것. 이 사용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현재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마음대로 이용해야 된다, 허락해 주는 것을 사용권이라고, 지금 민법 공부하시면서 지상권 공부하신 적 있죠. 그런 지상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상권 확보한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요건 갖추었을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바로 4번입니다. 건축허가 요건 찾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유권 동일해 놓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입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분양 목조라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분양부터 제외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28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29회 시험에는 연속적으로 출제되지 못했지만,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틀립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오직 뭐만? 소유권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주변에 4층짜리나 5층짜리 상가 분양하는 경우도 있죠. 그 분양 목적의 상가 만드는 때는 소유권 외에 뭐도? 사용권 확보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만약 제가 없어지게 되면 사고 쳤다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마 중도금만 치르고 어디 도망가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1번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사항인데, 이 2번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다만 얘는 다음 과정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에 대한 문제는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6번 의제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의제사항은 필요 없고, 7번에 건축허가 취소, 거부, 제한 차셨죠. 여기 7번과 관련되어서는 양가로 1번 건축허가 취소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2번 건축허가 거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건축허가 제한 차셨죠.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건축허가 취소와 양가로 3번 건축허가 제한 앞에다 각각 별표 하나씩만 해놓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건축허가 특례로서 공용 건축물의 건축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2번 건축 신고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우리가 약속하시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허가 대상 건축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미한 작은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에 관한 개념이 정리되셨다고 하면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에 대한 신고 범위를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만 얘가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또 연속해서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수업 시간 열심히 했던 게 시험에 나왔는데, 다들 시험 끝나고 나서 맞추긴 맞췄는데 배운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출제되었지만 연속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앞에 별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3번 차셨죠? 건축신고 수리입니다. 올해 개정되었는데 올해 시험엔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양가로 3번 보시니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은 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5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동그라미 하기가 애매한데 줄쳐놓습니다. 신고 수리 여부를 한 줄 밑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 신고 접수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5일이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입니다. 건축 신고의 의제와 효력 상실로서 건축 신고에 대해서 건축 신고한 자가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1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그래서 건축 신고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1년. 통상적인 경우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 신고 한때에는 1착입니다. 예외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실 겁니다. 3번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체크십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다음 페이지에 5절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사용 승인 있는데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고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사용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사용 승인은 누가 하겠습니까? 허가권자가. 허가 내준 대로 공사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용 승인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을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6절 기타 제도 일괄협의에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얘 지금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86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486페이지에 3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별표 해놓습니다. 별표 해놓습니다. 양가 1번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아 실시하는 자로서 위임받은 자입니다. 안전영향평가는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박스에 1.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의 건축물. 그래서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안전영향평가 결과 건축 가능하다는 판단 났을 때 그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영향평가는 건축 허가 신청 시에 사전 절차이지 허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 허가 신청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허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 아니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건축 허가 하기 전에 실시하는 절차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양가로 2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 설계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5. 착공 찾으셨죠? 건축 허가 받은 자는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보고 지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는 일에 따른 신고, 바로 착공 신고를 말합니다. 그 착공 신고 받은 날부터 며칠? 3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한 줄 밑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신고 있은 날부터 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하는 반면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3일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 둘 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지만 올해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천천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감리 안 합니다. 시공 안 합니다. 다음 페이지 8번 건축종합민원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마무리 지으십니다. 바로 주택법 넘어가십니다. 우선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578페이지 찾으셨죠? 578페이지 확인해 놓습니다. 주택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 출제되는데 우리가 수업시간 잘 따라오시면 출제되는 7문제 전부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간혹 10년에 한 번 까다롭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9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 또는 두 문제 틀렸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평상시에는 7문제 전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워낙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 개정사항 위주로
내용 정리하시고 늘상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만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크게 문제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재정 목적을 확인해 놓습니다. 주택법을 개정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 건설 공급,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추천했습니다.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 수준 향상 줄쳐 놓습니다. 여기 주거안정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새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을 주거안정이라 하고, 기존 유주택자에게 새롭고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것을 주거 수준 향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은 무주택 세대주와 유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 공급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법에서는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주택법의 적용 대상은 법 그대로 주택이 적용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 주택에 있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주택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주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집과 내가 팔 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대충 만들어도 살 수 있죠. 내가 팔 집이라고 하면 잘 만들어야 된다, 대충 만들어도 된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양 목적의 주택으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단지 내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부대 시설로서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이 갖춰져 있고, 주민의 후생 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단지 내 상가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 등은 모두 부대시설이고요.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다면 이것은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내가 살 집을 만들 때보다 좀 더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는 집만 달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수가 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는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특징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에서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주택이 시간 지나 노후화되게 된다면 재건축 등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완전 밀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개념으로서 자원 낭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건축 자원들을 아낄 목적으로 우리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고, 주택법에서는 뭐한다? 리모델링 한다. 다만 이 리모델링은 건축부에 공부하셨던 리모델링과 차이 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증축, 그리고 개축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택법에서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분할 뿐 개축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오시면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하자담보책임은 건축물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보통 10년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입니다.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공동주택에, 분양받은 주택에 하자 발생하면 분양했던 자에게 고쳐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10년 경과되게 되면 주택 소유자가 직접 고쳐야 되거든요. 저 10년 경과되었을 때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최소 10년 경과돼야만 주택법에서 뭐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런 개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법의 적용 대상은 30호 3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주택법에서 시행하고, 만약 그 세대수가 30호 30세대 미만이라면 그때는 어디에서? 내가 사는 집이거든요. 건축법에 따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세대수가 30 이상일 때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 집은 건축법에 따라 만들고 8집이라면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다.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578페이지에는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1. 주택 찾으셨죠?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양가로 2번 단독택 찾았습니다. 광해 단독택입니다. 1. 단독택과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그런데 공간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데 사업계획 승인마다 30호 이상의 공간 만들 필요 있다 없다? 하나면 충분하지 30개나 만들어줄 필요 없죠. 사업계획 승인마다 주택 건설하게 되면 그 호수 세대수는 30호 3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공간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양가 3번의 공동택에는 아파트, 2번 연립택, 3번 다세대택을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주택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저 기숙사를 30세대 이상 만들게 되면 고용자 소유이지 근로자 소유 아니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를 근로자에 제공하게 되면 방 하나에 근로자 2명, 3명이 함께 이용하고 있거든요. 주거 수준 향상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택 범위에는 공간과 기숙사는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총 종류는 몇 개만? 6개만. 기숙사와 공간 빠진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반면 건축법에서는 기숙사 공간,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에 포함되죠. 건축법에 따라 기숙사 공간 만들 수 있지만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4번 세대 공동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민택, 민영주택이 있는데 얘들은 천천히 하시면 되고, 3번 도시형 생활주택 찾으셨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만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보통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게 되면 세대당 0.5대 주차장 확보하면 충분하거든요. 내가 집을 파는 입장이라고 하면 땅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일반 주택을 만들겠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겠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에 공급되고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서민주택을 많이 건설하게 할 목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원룸택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원룸형 주택 위주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는데, 내가 집 장사하겠다고 하면 일반 주택 만들겠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겠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만드는 게 마음 편하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그 밖의 주택과 관련되어 1, 2, 3, 4에 대해서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 준주택 찾으셨죠? 준주택이란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주택 외 줄만 쳐놓습니다.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방금 오신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준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한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확인해 놓습니다. 1.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 법에서는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만 60세 이상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를 노인복지주택이라는데 끝에 주택이란 말 쓰지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못 됩니다. 그리고 3번 오피스텔, 그리고 4번 기숙사. 이러한 네 가지 형태를 준주택이라 표현하는데 이 네 가지 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간혹 처음에 외우기 힘들다고 하면 오노 닭이란 말로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오노란 분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노 닭이라고 기억해 주시는데 기술 많다. 밝히는 기술도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이게 다세주택이나 다가구택 나오면 안 됩니다. 얘는 고시원이라 분류는 다중 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네 가지 형태를 준주택이라는데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던 다가구택과 다세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다 없다? 건설할 수 있고요. 다중생활시설은 뭐다? 고시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아닙니다. 그래서 오노닭이 네 가지라고 하면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우리 아파텔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파텔은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이다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하면 아파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의 경우는 주거 전용 부분에 대한 비율이 한 80% 이상인데 비주택의 경우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50%입니다. 그래서 만약 50평대 50평대 오피스텔 분양받았다고 하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0평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이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거 형태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아닙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다중생활시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 해서 다중생활시설이라 표현하지만 최근 종로에 고시원 화재 사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생활한다 해서 다중생활시설이라 하지만 얘는 주택이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의 재정 목적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인데 기숙사는 재정 목적과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는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나중에 한번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7번 주택의 부속시설로서 1. 부대시설 2번 복리시설 찾았습니다. 이 두 개 묶어 놓습니다. 간선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최근 시험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해놓으실 것이 있다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동그래 놓습니다. 주택에 딸려 있는 것이라면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딸린이라는 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장의 도로를 부대시설이라 하고 2번 복리시설입니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 추천없습니다.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하는데 어린 놀이터나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를 말합니다. 유치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이러한 것들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유치원은 요즘 유치원과 관련된 논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유치원에 관한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29회 때 올해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주택법과 관련된 복리시설
상태에서 유치원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만약 유치원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주택법에서는 뭐다? 복리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9. 리모델링 별표해 놓습니다. 다만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개념만 보고 지나십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하기 위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수원 차시였죠.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용 금사일, 사용 승일부터 15년 동원해 놓습니다. 경과된 공동택을 각 세대 주거자 면적 30%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 증축 동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사용 금사일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은 교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사용 금사일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 대수선형은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15년 경과되는데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지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얘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아마 2월 달에 제가 하나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는 한 장짜리 자료를 하나 드리게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체계 잡아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게 될 겁니다. 우선 주택법과 관련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뭐란다? 택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공이란 말 쓰게 된다면 이 공공은 3기 신도시를 말하는데 저 3기 신도시 만드는 방법은 환지 방식이겠습니까? 수용 방식이겠습니까? 수용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로 왕숙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그 왕숙지구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들어진다? 여럿 만들어진다? 여럿 만들어집니다. 저 공공택지로서 조성된 택지를 여러 건설업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건설업자는 그곳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내가 사는 집입니까? 팔집입니까? 팔집입니다. 팔집이기 때문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각각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시간이 지나 낡고 오래되었다고 하면 그 기능 회복,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사업해야 되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주택법에서는 정비 사업하는 거 아니죠.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 리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수용 방식으로 공동택 건설할 수 있는 용지 만들어지게 되면 걔를 뭐란다? 공공택지랍니다. 그리고 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뭐란다? 주택단지랍니다. 이러한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공간을 주택단지라 표현하게 되고 이곳에 주택을 만들게 되면 주택은 밥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밥해 먹어야 되죠. 시켜 먹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는 주방, 부엌에 해당되는 것과 그리고 샤워해야 되죠. 욕실이 갖춰져 있는 것을 주택이라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주택 아닙니다. 주택 아닌 데는 부엌, 욕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엌과 욕실이 갖춰지게 되면 그때는 주택이고 이것 없을 때는 비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마다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할 수 있는 광해 단독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을 함께 오셨는데 각각 몇 개씩? 3개씩. 그래서 남양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 관저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공동택에 해당되는 기숙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아니죠. 특히 기숙사의 경우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라 한다?
준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저 준주택은 오노닥이란 말로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몇 개? 4개입니다. 그러면 이 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겠습니까?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받고 만들겠습니까? 건축 허가 대상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못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라 불리우는 게 다중생활시설이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고시원에는 진짜 공부만 했었거든요. 저도 고시원에서 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돈을 많이 주시다가 나중엔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야만 겨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고시원에 몇 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괜한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고시원을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라 표현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숙사 이러한 4가지 형태는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주택 건설 자금 차이에 따라 민간에서 자금 조달하고 건설한 주택이 있다면 민영주택이라 하고, 우리가 대충 지나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국가에서 자금 출자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들 중에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 도시기금, 끝에 기금이란 말 쓰게 된다면 얘는 민간에서 조성한 자금이겠습니까? 공익적 성질을 가지겠습니까? 공익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자금으로 만든 주택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국민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답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MB 정권 때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원룸주택과 단정연립, 단정 다세주택인데 어디에 만들겠습니까?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에 서민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장수명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에너지활용 친환주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아마 시험 볼 때까지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될 것이고, 이걸 내기 좀 힘들다고 하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해놓으신다고 하면 주택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큰 문제 없이 해결되십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주택에 꼭 필요한 것이죠. 딸린이라는 말 쓰게 되면 부대시설이고, 주민의 생활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이 있다면 얘를 뭐란다? 복리시설입니다. 하나 여쭙게 게 있습니다. 경로당은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이다?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세 되시면 경로당에 입소할 수 있는 연세가 어디든 70세 가면 막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라 분류는 60세 이상일 때 경로당에 입소할 수 있는데 저 나이 때 경로당 가시게 되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손주, 손녀와 함께 잠잤던 거 기억나십니까? 손주의 기운 또는 손자의 기운 함께 잠자고 그러면 오래 산다 하시더라고요. 대신 경로당에는 다 탁한 기운만 뿜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곳에 함께 생활하신다고 하면 빨리 돌아가실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60세 또는 70세이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토익 공부하러 영어학원 가시거나 저 연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다고 공무원 학위 가시게 되면 젊은 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인생 80세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20년 지나면 아마 인생 100세 시대도 열릴 것 같은데, 그럴 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데 찾아가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대시설, 주민의 생활 복리를 향상시킬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이 오래되면 뭐한다? 리모델링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대수선형과 증축형.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사업체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고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설계 도서가 반영된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걸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되면 저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얘를 1단계 절차랍니다. 건축부에서는 사업체를 뭐라 했다? 건축주. 사업계획 승인을 건축부에서 뭐라 했다? 건축허가였습니다. 지금은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대신 무엇이라고? 사업계획 승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에 있어서 우리 항상 해주실 것이 대상과 절차이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는 것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하나만 부탁드리고 끝내십니다. 한 번에 만드는 주택 호수가 얼마 이상?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같은 주택을 건축법과 주택법에 각각 만들 수 있는데 세대를 제한하고 30세대 이상일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하게 된다면 얘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 비교하게 되면 건축법은 일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법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의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질을 가진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건축법은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일반법이고 주택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착공 신고하고 공사 완료되면 사용 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더라도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1단계 절차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집중되게 될 겁니다. 향후 저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590페이지의 주택건설 절차에 대해서는 1, 2월 달에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우리 마음에 소신 있으셔야 됩니다.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5번이다. 그 생각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39번과 40번이 하나는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면 5번 찍어주시는 쪽으로 마음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한 5분 뒤에 지난주 진도 나갔던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예.